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모시는 저번 주에 못 모셨죠? 예. 예,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정치 하나 따라보겠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예. 지난주에 부담 공무 출장 있으셨죠? 네, 예. 네. 오늘 금요일인데 참 이 얘기하기가 좀 뭐랄까 우울한데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 어떤 의미와 맥락을 잘 몰라서 제가 언급을 아까 본방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맥락은.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사과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과의 전제가 모든 어떤 의혹을 다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나 미안하다니까 이건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건희 씨의 첫 일성도 본인이 예. 좀 돋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를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돋보이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 여전히 그 부분이 파악 안 된 것처럼 하는 게 예. 캠프의 입장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 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같은 방식의 대응은 사실은 발빠른 사과로 초기 사과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때는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친 마당에서야는 첫 번째 사과, 그러니까 사안이 불거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예. 제가 아까도 본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예. 그 문제에 대처하는 후보의 태도 그리고 공당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와 예.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내로남불 정말 공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로남불 본인이 얘기했던 내로남불의 그 트랩에서 결국은 본인도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점점 그걸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과 윤석열 후보가 하신 거 보면 하여튼 뭐 미안하다 이 얘기인데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너무 저도 네. 오늘 금요일이지만 저는 금요일 날 원래 딱 이 의원님 방송 끝나고 나면 뉴스를 한 하루 반 동안은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좀 궁금하네요. 네.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 사과를 윤석열 후보가 하신 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건의 의혹을 모두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초기 반응대로 다 확인은 못했으나 맞은 것 그 의혹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이런 어떤 입장인지 아직도. 네. 근데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나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으로 동일한 입장에서의 사과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또 어느 부분은 틀렸고 어느 부분은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한 해결을 하면 한 3시간짜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허위 경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한 오기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온전히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한 건데 예를 들어 뭐 삼성미술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라고 하면 다들 리움을 떠올립니다. 근데 예. 삼성 플라자에 있는 어떤 홀에서 전시를 했어요. 예. 다른 거거든요. 그 정도면 혹자들은 뭐 리플리 증후군 얘기할 정도로 허언증이에요. 신정아 씨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신정아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신정아 씨는 한 건 횟수가- 아니었나요? 예, 학력이 그러니까- 한 건이었죠. 예. 예. 너무 많은 횟수의 본인을 돋보이게 근데 하는 허위 이게, 경력이 네. 옛날에 허위 학력 부분은요. 제가 네. 보면 이분들의 심리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학력을 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렇죠. 뭐 또 지키려 보니까 또 거짓말을 낳고 근데 그때 이제 허위 학력 부분을 내세웠던 분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우리 같이 어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냥 돋보이려고 한번 진짜 그때야말로 거짓말을 했다가 이 아는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또 거기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된 어떤 거짓말의 연쇄고리인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약간 그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어떤 특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상당 부분 한 10년 동안을 상습적으로 뭔가를 덧붙이거나 네. 아주 자의적으로 빼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돋보이기 위해서 밀려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허위를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왔다는 건데 상습적으로 네,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어떤 본인의 가치관, 인식, 편견들이 읽히는 게 예. 특정 고등학교 근무 경력 같은 경우는요.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같은 이름의 여상 근무 경력을 여상을 빼고 고등학교라고 한다든지 여상에 대한 폄하도 거기 저는 있고 그 안에 정말 추측되게 하는 여러 가지 김건희 사고방식 씨의 가치관에 그런 것들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2년제 대학에 대한 폄하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이 본방에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본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사과의 성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면 일단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총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한 잣대를 들이댔던 총책임자였는데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그 팩트가 드러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날 때 누가 봐도 저거는 해명이 안 되는 어떤 거짓이란 게 몇 개 드러날 때 그 드러난 팩트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게 어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안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사안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건 그냥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한 언론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 다 그래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식의 괴리, 잣대의 자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후보자 검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판은 윤석열의 공정을 검증하는 지금 그러니까 후보자 배우자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검증의 그렇습니다.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잣대의 공정성. 네네. 그래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지점들이 오늘의 사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판단이 이어질 거고요. 이건 결코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으로 명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윤 후보에 대한 검증의 테이블이라는 걸 검증의 공간이라는 거를 본인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도 계속 그 공정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파생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생 상품들이 공허해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구체적인 워딩을 더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까 나왔던 일성만 보더라도 이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언론에게 몸낮춰 얘기할 때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묵혀놓고 입장 표명이 늦다라고 얘기하는 당내 지적에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놓을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공정한 상식.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그 어떤 선언적으로 내놓은 두 가지 단어인데 그 두 가지 단어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정.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 어떤 사안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고 사안을 대하는 대응도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역시도 이제 정치권에 몸담고 있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후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흡사 타방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 우리 후보의 다른 문제 지적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사실상 스스로 내로남불적 성격이 있었던 거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판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 판을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기회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로 국민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데요, 겁니다. 이 의원님은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안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저는요. 전공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 당시에 나의 잣대에 대해서 반성한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치명적인 자기 부정이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후보 사택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비등하다가 질판이 빠내지고 더 이상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없는 것이라면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전공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안일이라고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 정도 워딩이면 가장 아름답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남의 집 얘기가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가 나 스스로를 못 돌아봤던 지점이 있다. 내가 타인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봤다면 그 잣대에서 국민이 바라보기에 충분히 저를 비난하실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근데 워딩은 이 의원님이 나와야죠. 말씀하신 전면적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른데 네. 전면적 인정을 하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윤석열 후보의 가치의 근원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지만 저는 윤석열 조국 전 정도의 장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본인이 부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든 상식에 어긋났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런 일을 해온 걸 인정을 하는 순간 아니 뭐 알맹이가 남아야지 버티죠. 제 말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사과의 진정성은 결코 동의받기 힘들 거란 얘기고요. 결국은 조금씩 이제 모호하게 계속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희생적 한계를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걸 선택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정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정말 한계를 계속 본질적으로 껴안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깔끔할 수가 없어요. 어떤 태도로도.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한 10여 년을 계속 상습적인 허위 경력 기재를 했으면 아무리 몰라도 그중 한두 건은 알았을 것 같은데요. 뭐 정말 관심이 없이 그런 얘기. 근데 그걸 아는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했다면 그 위선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 이율배반성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당시 수사 당시에조차도 위선일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에 여러 관점의 비판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쉽게 끝날 부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좌파 정권의 옳은 걸 많이 하는 얘기하고 늘 옳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할 짓 다 하지 않냐는 그 위선성을 짚어으로써 거기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자기가 이 대선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근원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를 저도 뵐 기회가 있길 바라고 있지만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도 몰랐느냐부터 아까도 했지만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실하게 해봤느냐. 그럼 모든 의혹이 사실일 때 당신의 과거의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이 사안은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될 사안인지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왜 거기서는 하나도 통용이 안 됐었는지 같은 잣대요. 그러니까 아주 여쭤볼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라면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과가 어떤 최종적인 의미인지 아닌지 일단 오늘 정말 뉴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어찌되건 간에 이제 조국 장관 문제까지도 반성적 고려를 하는 그런 사과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 후에 그것이 아닌 어떤 사과도 전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보고요. 논란을 조금씩 회피해가면서 시쳇말로 면피용 정치적 언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참 정치란 것이 어려운 게 그 아들의 그 문제가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 어떻습니까? 뭐 변호사로 보시기에. 저도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런 지점까지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염두하고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그리고 그래야겠죠. 또 국민이 뭐 의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정당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져야겠죠. 예. 그리고 뭐 아쉬운 지점이 많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때는 후보의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국민께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는 예. 우리 공당의 태도에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저희가 모든 사안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전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하여튼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 자체 허언적 행위도 문제지만 아까 윤석열 후보가 추구해왔던 바 내세웠던 바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어떤 본인 검증의 심판대입니다. 예,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오늘도 저희 기자가 하나 찾아냈는데 어떤 그 경력 제출하는데 분명히 초상화를 얘기하는 포트레이트 같은데 스페링이 다 잘못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직접 쓴 게 맞다. 이번에도 그 유지와 더불어서 그런 방식의 이제 그러니까 옆에 누가 그랬어요. 그 얘기도 안 그래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혼란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 뭐 검증의 핵심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저도 어떤 이런 조롱을 하고 싶진 않은 건데 맞습니다. 문제는 조롱이 쏟아질 때는 거기 본질적인 어떤 맞습니다.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롱이 쏟아지는 그게 거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맞습니다. 왜 조롱하냐가 아니라 그렇죠. 왜 오히려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근데 해명하지 않은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리얼리 저는 뭐 이런 데 조롱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포트레이트는 조롱은 아닐 수 있는 게 이게 경력상에 제 후배 기자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포트레이트인데 이거 이렇게 갑자기 보더라고요. 스펠링이 이 철자가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객관적이고 예술적으로 다른 의미로 승화시킨 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무슨 반응이십니까? 이게 바로 그때 논문 그 자체에 대한 이제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어떤 국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깔끔하게 책임지는 어떤 수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포트레이트 관련해서 이제 철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모든 것을 비판하는 한 방법으로 네티즌들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레이트가 이 RAT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와, 그걸 뭐 실수한 게 아니고 항만세금이라는 의미로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일 수 있으니까 너무 단정하지 말아라. 근데 뭐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항만세금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 예술이란 게 원래 그 사실만을 찍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진심 제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답을 못하겠습니다. 대꾸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게 응당 마땅한 건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녹음 때 그 말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처럼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흉악범죄에 대해서 전쟁 이상의 각오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워딩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당위만 있고 본인이 만약에 수사 전문가고 범죄 대응 전문가라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대안과 정책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세우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것만 가져가시는 거죠. 검찰 그 흉악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만으로 또 축소되지도 않고 예방적 효과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몇 대 몇으로 섞을 건지도 정책적 실험이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역사는 알고 계시는지 그 정책적 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자기가 전문가였다라고 자부할 때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냥 캐치프레이즈만 던져놓고 마셔가지고 아쉬웠어요. 검사님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저한테 그 범죄와의 전쟁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얘기한 사람이 제 후배 기자님인데 이거 재밌지 않냐는 거예요. 범죄와의 전쟁. 시간이 없어. 근데 제가 그때 딱 나도 재밌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재밌는가 이게. 범죄와의 전쟁. 이게 던지는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약간 노태우 전 대통령도 떠오르고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신선하진 않아요. 옛날 노래 트는 것 같은 범죄와의 전쟁. 근데 왜 윤석열 후보가 이걸 갑자기 던졌을까?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란 부분이 약간 깨져나가니까 정의, 그 어떤 특유의 자신감이 있다는 그쪽 가치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이런 이제 좀 유효한,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프로파간다에만 판단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이제까지 정부는 흉악범죄와의 전쟁 각오도 없었나?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검사로서의 노력이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될 건데 하고 되묻는 게 지금 국민의 수준이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예, 뭐 마땅한 얘기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내용에 대해서. 그 속을 알고 싶습니다. 좀 직접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의원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지검장이던 그때 시절에 말씀하셨죠? 아니요.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저녁 약속이 누군가의 중재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예. 저 그때 초선 때였고 예.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멋진 검사지만 여당 정치인인 내가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저녁자리, 술자리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상임위는 행안이었고요. 상임위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또 그냥, 사법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했고 등등.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은 사실 정치권의 일련의 여러 사건들도 계류돼 있고 이게 온당한가. 제가 뭐 때로는 우리도 장관과의 저녁자리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지검장과의 저녁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직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특히 우리 법조인 출신들은 교감의 장이 있긴 했는데요. 만나 뵌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당 의원들도 좀 긴장을 했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늘 긴장관계, 그분이 현직에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장관계를 가졌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제가 주변에 이제 이건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본인을 내세우실 때 성렬이 형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검찰에 있을 때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어느 자리에선가 제가 그 얘기, 전 농담이 아니고 검찰 후배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덩치 큰 선배가 우직하게 검찰 이득에 앞에서 한 발도 안 물러서고 후배들이 약간 과잉된 수단을 써도 그래 해봐 뭐 이런 식이고 또 농담 잘하고. 그런데 그리고 기자들이 뭐 그럼 여기서 다른 패널과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 기자의 어떤 속성이 약간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정보를 완벽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수한 기자들이 많이 가는 데인데도 이 검찰 기자들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어떤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검찰의 논리에. 왜냐하면 자신의 논리에 반감이 가는 기사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도 정서적으로 동화된 경우도 몇 개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그 검찰 기자를 대하듯이 모든 어떤 사람들을 대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아니라니까 하면 검찰 기자들은 아니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자리에서.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정말 저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습관이 굉장히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언론 프레스에서 문답하는 거. 이 김건희 씨 사태가 터졌을 때도 굉장히 맨 처음에 화를 냈잖아요. 그게 자신의 어떤 반하는 얘기라면 검찰 기자들은 아마 쉽게 꼬치꼬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또 검찰 기자들이 어떻게 이 취재를 하고 하는 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검찰을 통해서밖에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정면으로 매번 검찰의 어떤 뜻을 거스리는 기사 방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자들은 아마 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짜증스럽게 그건 아니라니까 하면 거기에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묻기가 어려웠던 그런 습성이 지금 모든 언론을 대하고 모든 기자들을 대하는 데 남아있지 않아요. 국민을 대하는데도 국민을 대할 때도 검찰 기자를 대하듯이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별로 귀찮고 뭐 좀 하면 아니라니까 하면 아닌 줄 쉽게 아는 듯한
예. 그날도 굉장히 화를 냈던 그 기자회견 예, 그 장면들 예. 네, 떠올라집니다. 그 뭐 우리 윤석열 후보 아니, 뭐, 모든 후보는 국민들의 후보니까요. 예.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가 예. 소위 관계의 정치나 그렇기도 그 합니다. 관계를 예. 통해서 시스템을 허무는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의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사실은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후보가 전 이 윤석열 의원님이 그 후보가 말씀을 아닌가. 해주시네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진짜 딴 데로 빠져 그 성렬이 형을 좋아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조직에서 물론 기자 사회에서 뭐 제 후배들도 뭐 순평하고 뭐 좋죠. 기분 들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 약간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은 어떤 공적 조직의 형동생 사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적 기능의 네. 어떤 둔감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인사나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네. 데 있어서 내 친한 동생인데 이런 어떤 감정의 개입 이게 약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더욱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아마 이 법을 집행하는 데 뭐 언론도 마찬가지. 근데 물론 그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고 뭐 저는 성격상 누구 형은 잘 안 해본 것 같은데 뭐 선배였는데 저한테도 뭐 형 하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듣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적 영역의 그런 어떤 형이라는 용어에 느끼는 감성이 파고들 때 그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끊임없이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해보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미래적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기성 방식 그렇습니다. 상징 같다라는 느낌을 그 안에서도 좀 아까도 느낍니다. 검찰 조직에 내가 인기 있는 선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직 어떤 명령체에 굉장히 딱 잡힌 수직적 구조에서 그런 선배는 좋은 선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국민들의 밑에서 일해야 되고 국민의 시각에서 일해야 되고 수평적 소통을 하는 데는 새로운 리더십, 예. 요구되는 리더십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스스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죠. 제가 흔히들 하는 얘기로 뭐 윤석열 후보 술자리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 예. 막 이런 방식의 소개를 해주는 가교를 놓는 분들이 그런 그랬을 얘기를 하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여당 의원들도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그런 저녁 자리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했어야 하는 거죠. 중앙지검과 여당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함께 그 뭐 어디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고 신발끈 네.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의 교류를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으로 인지해서 안 됐었다. 예. 그래서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도 역시 지금 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든 아니든 간에 조직 자체로 독립성이 인정돼야 되는 우리끼리는 네. 개인적 관계를 뒤로 미루고 정말 교류를 삼가하고 기왕에 있던 교류조차도 하지 않아야 하는 나름의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좀 그 다져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 생각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지지율 부분에서 조금 지금 사태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를 지지하건 야를 지지하건 이 상황 인식은 좀 공통된 상황에 대한 공통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의 포션이 넓을수록 건강한 사회라고 네. 봅니다. 이게 어떤 자기의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떤 너무 정치적 극한 대립 속에서 공통된 정말 객관적 어떤 잘못과 객관적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상황.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어떤 확증 편향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아예 자기가 거슬리는 어떤 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 쪽에서 얘기하는 진짜 얘기들에 대해 아예 귀를 닫는 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수도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건 범죄 행위라는 어떤 공통된 인식, 그건 그냥 범죄 행위 실정법 위반의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그 인식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사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저런 행위들은 저거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구나. 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남편이 검찰이란 공권력적인 조직을 동원해서 그동안 어떤 수사를 해왔는가를 쳐다보는 거. 그 수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하고 나서 그래도 지지하고 맞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을 해서 정권을 바꾸고 하는 판단과 그 자체를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젠 단순하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또는 공직자를 선출하면서 흠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겠다가 아니라 예. 그런 과거의 실수든 어떤 실수에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 그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예.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시험대라고 생각해야지 과거를 덮기 위해서 다른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모를 국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권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과연 정말 어울리는 말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래 이건 안 어울리면 저 사람을 지지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게 건강한 네, 종합적 사회인데 판단을 예 하시는 그게 거죠. 건강한 예. 사회인데 그래서 김건희 그거 다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건강한 사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팩트가 나오는데도 예를 들어서 또 이재명 모함하기 위해서 누가 아들 거 끄집어내 이런 음모론적 방식은 절대 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은 국민 80%는 공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사안에서도 의심을 하고 저게 사실일까 사실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합니다. 보면 워낙 다른 얘기들 팩트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해외 국감을 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럽에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합이 나가는 가장 성숙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예.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것,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시끄러울지라도 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국민이 주역이라는 걸 굉장히 예. 주목하더라고요. 예. 그 서구의 어떤 조용한 안정 그리고 또 이른 시민의 성숙됨을 학습을 통해서 채화하기보다는 우리는 다이나믹한 현장을 네. 통해서 채화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와 성숙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면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그 역동성 안에서도 좌표를 잃지 않는 국민에 있거든요. 예. 저는 대선이 어떤 국면으로 어떻게 시끌시끌해지든 간에 정말 그 좌표를 잃지 않고 있는 역사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예. 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다이나믹하다는 부분은 뭐 누가 봐도 저는 제가 이건 뭐 금요일이니까 제가 쓸데없는 여담 한마디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취재를 하러 그것도 좀 어려운 취재였는데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 이제 민박을 하루 정도는 잡아서 이 취재가 다 끝난 뒤에 그 집 주인네랑 뭐 맥주라도 한잔하고 뭐 얘기라도 하면 이쪽 문화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민박을 하루 잡았어요. 그러면 맥주를 이제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 주인 네 분이 8시부터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거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이제 시작인데. 제 카메라 기자랑 둘이 심심해가지고 둘이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그 민박집에 하나가 마루에 있는데 거기 물 내리는 소리가 되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8시부터 잠자리 드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절경에서 여기 그때 이제 그 전엔 바빠서 아예 못 보다가 그날 마지막에 취재 끝나고 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였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딱 4시간 만에 지루해져. 이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던 분들은 외국 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4시간 만에 지루해가지고 둘이 그것도 나가서 그 맥주나 한잔 하면 될 걸 그 맥주를 많이 사왔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숨지기고 먹고 그 물도 잘 못 내려가. 아니 그런 다이나믹 한국이어서 수기가 없을 것 같고 또는 철학적 고민이 부족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성숙도를 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작품,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작품들로 또 인정도 그렇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 사유의 공간이 미처 예. 없을 것 같은 다이나믹한 사회, 예. 바쁜 사회에서도 뭐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이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뭐 잘 하셔야죠. 네, 국민보단 부족하지만 예. 예,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저도 비판적으로 그 정치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위안 얻는 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위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본보단 낫다 이런 게 저는 위로가 안 돼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